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용하는 교재의 내용이 상당히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이 다소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열심히 하셔서 모두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모두들 어려워하시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부터 시작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장기요양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를 포함해서 뇌와 관련된 질병을 말합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중에서 인정 신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신체적, 정신적인 사유로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대리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2주 이내에 공단에서 인정조사표라는 것을 들고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방문조사를 실시하는데요. 가장 먼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인지 아니면 갱신인지 같은 것들을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얼마나 어려운지 먼저 기본적 일상생활 기능을 확인을 하는데요. 이 기본적 일상생활 기능은 옷을 혼자서 벗고 입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세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혼자서 양치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표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수단적 일상생활 기능을 보는데요. 수단적 일상생활 기능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외에도 집안일을 하거나 식사를 준비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세탁기나 가스레인지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수단적 일상생활이 가능해야지만 사회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지기능 영역에서는 주로 치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데요. 방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나 일을 잊어버린다. 이것은 단기 기억력 문제이죠. 그리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모른다. 이것은 시간 지남력과 관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를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한다. 장소 지남력. 그 외에도 자신의 나이와 생일을 모른다. 지시를 이해하지 못한다. 판단력이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하지 못한다와 같은 치매 증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행동 변화 영역도 확인을 하는데요. 특히 행동 변화 영역에서 배회를 하거나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의 가족요양 서비스인 경우에는 이 영역에서 체크가 되어야지만 정상이 있다라고 체크가 되어야지만 90분 인정을 받습니다. 이어서 간호처치와 재활 영역을 확인을 하고요. 복지연구와 가정환경평가, 그리고 시력 및 청력 상태와 질병 및 증상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이 조사표에 따라서 컴퓨터가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서 나온 점수와 함께 장기요양 인정서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함께 검토해서 최종 판정을 내리는데요. 최종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판정을 하여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 등급은 크게 1등급에서 5등급까지와 인지 지원 등급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등급 외 A, B, C로 구분이 되는데 5등급과 여기 5등급과 인지 지원은 치매 등급으로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부족하면 5등급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일상생활 수행은 충분히 혼자서 하지만 치매만 걸렸다면 인지 지원 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1에서 4등급은 일반 등급으로 역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어려울수록 아까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 즉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와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어려울수록 등급이 올라가는 구조로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에서 95점 미만, 그리고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 그리고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고요. 장기요양 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5, 75, 60, 51, 45를 반드시 외워두어야 하고요. 그에 따른 상태 역시 외워두셔야 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거의 다 똑같은데 이 전적으로 또 상당 부분적으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되어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지만 전 상부에서 일을 많이 시켜요 를 외워두시면 이 부분 역시 어렵지 않게 외우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전적으로 이고요. 상은 상당 부분 그리고 부는 부분적으로 이런 일정 부분으로 각각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갱신할 때의 유효 기간인데요. 인정 신청을 하고 처음에는 모든 등급이 2년을 받습니다. 2년을 받는데 2년이 지나서 갱신을 하게 되었을 때 직전 등급과 같으면 1등급의 경우에는 4년의 기간을 갱신해 주고요. 2에서 4등급은 3년 그리고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2년을 다시 갱신해 줍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직전 등급과 다른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4등급이었다가 2년이 지나서 갱신을 했더니 3등급이 되었다면 처음 등급이 나온 것처럼 2년으로 리셋이 됩니다. 이렇게 등급이 나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1에서 5등급은 장기 요양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지만 인지 지원 등급의 경우에는 주야간 보호나 치매 지원 센터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장기 요양 급여는 크게 시설 급여와 재가 급여 그리고 특별 현금 급여로 나뉘는데요. 시설 급여는 흔히 요양원이라고 부르는 노인 요양시설과 그보다 규모가 작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때는 10이라는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10인 이상은 노인 요양시설이고요. 그리고 9명까지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 이들은 노인의료시설에 포함이 되어서 모두 요양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가 급여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방문 요양을 포함해서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 급여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주 야간 보호와 단기 보호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야간 보호는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아침에 가셨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시는 것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비스를 기관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기관을 이용하는 등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서 이용하는 곳으로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이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단기 보호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출장을 가거나 가족들이 여행을 갈 때 일주일 혹은 한 달 등 잠깐 보호시설로 보내서 보살핌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설 급여를 받으실 경우에는 시설에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해서 보살펴 드리기 때문에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집이 아닌 시설에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서 소외되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급여의 장점과 단점은 재가급여의 장단점과 서로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내용의 마지막은 특별현금급여인데요. 이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로 나뉘는데요. 가족요양비란 말 그대로 등급을 받았기는 했지만 섬이나 도서벽지 등에 살고 계셔서 요양보호사의 방문이 어려울 정도로 근처에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 가족이 보살피는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인데요. 2024년 현재 22만 3천 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때 가족은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가족요양비가 지급되는 경우로는 천재지변으로 교통이 끊겨서 요양보호사가 갈 수 없거나 수급자의 신체, 정신 또는 성격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특별현금급여 두 번째는 특례요양비인데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즉 양로원이라고 흔히 부르죠. 이때 양로원에 계시는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급여로 현재는 지급되지 않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양병원 간병비라고 해서 수급자가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기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간병비로 인해서 현재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대한요양병원협회가 간병비 시범 사업 관련해서 정부에서 80억 원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해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 조달 내용인데요. 우선 국민들이 내는 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국가 지원 마지막으로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국가 지원은 20%로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요. 본인 부담금은 재가의 경우에는 15% 그리고 시설의 경우에는 20%입니다. 20% 본인 부담금을 내셔야지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건강보험료를 내는 금액에 따라서 40% 혹은 60% 경감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하는 의료급여자인 경우에는 0%로 면제가 됩니다. 이들 경감이나 무료 이용자는 각각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료는 국고 지원 20% 더하기 재가의 경우에는 15%를 합하면 35%잖아요. 그래서 100에서 35를 빼면 65%, 시설 같은 경우에는 20%이기 때문에 60%가 되어서 보험료는 그래서 60에서 65%가 장기요양 보험료에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급이 나오고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선택하면 화면과 같은 흐름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우선에 수급자나 보호자가 시설이나 재가 기관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서비스를 신청 접수하면 각 기관에서는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 상담을 가게 되는데요. 등급 신청을 했을 때 공단에서 인정조사표를 들고 수급자의 상태를 진단했듯이 각 기관 역시 욕구 평가나 기능상태 평가를 진행해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 기능상태에는
낙상 위험도, 욕창 위험도, 그리고 인지 기능 상태를 파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어르신에 대한 욕구평가와 기능상태평가가 끝나면 공단에서 내어주는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라고 해서 계장기를 참고해서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요. 이 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어르신 댁에 가서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계획서대로 서비스를 제공해도 괜찮겠다라는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지만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이 되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면 이제부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서비스 제공이 시작이 되는데요. 수급자의 욕구나 기능상태 평가를 포함해서 공단에서 내어주는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반영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서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서비스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기관의 관리 책임자가 계획해준 계획서에 따라서 수급자에게 신체 활동을 포함해서 가사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인지 지원 등의 표준 분류표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이 계획서를 1년 동안 진행을 해서 기존 계획서에 따라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을 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하시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서비스 종료를 하게 되는데 서비스 종료가 아닌 계속해서 서비스 제공을 받게 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방문 상담부터 또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요. 이게 또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1년이 지나면 다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러한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공단에서 내어주는 서류인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의 차이점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선의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성명 그리고 생년월일 L로 시작하는 장기요양 인정번호를 포함해서 등급 그리고 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함께 수급자에 대한 안내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장기요양 인정서이고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역시 성명 그리고 생년월일 또 등급 인정 유효 기관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같지만 이것 외에도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재가에 지금 15%로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수급자 희망급여가 방문요양, 즉 재가급여를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고요. 만약에 이분이 시설에 들어가시겠다라고 했으면 아마 여기에 20%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장기요양 필요 내용이라고 해서 옷 갈아입기 도움, 또 몸 씻기 도움, 머리 감기 도움과 같은 신체 청결 상태 도움, 또 이동 시 안전한 이동 돕기, 또 화장실 이용 도움, 이러한 것들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계획서에 서비스 계획서에도 나오는 이 어르신에 맞는 신체 상태에 맞는 건강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 내용이 적혀 있고요. 수급자의 희망 급여와 유의사항 역시 적혀 있는데요. 근력 강화 및 관절 구축 예방을 위해서 꾸준한 운동 지원과 관리가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문 요양 서비스를 주 5회 180분 이상 이용을 하라라는 장기 요양 이용 계획 및 비용과 급여 종류가 있는데요. 즉 본인 부담금과 같은 숫자가 있는 것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이고 수급자 안내사항이 있는 것은 장기요양 인정서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업무 역시 요양보호 제도만큼이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영역인데요. 요양보호 업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장 먼저 해결해 주어야 하는 수급자의 욕구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중에서 제1단계인 생리적 욕구로 생리적 욕구는 배고픔이나 목마름, 배설, 수면, 성과 같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라서 가사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하다가도 수급자에게 생리적인 욕구가 생기면 요양보호사는 곧바로 해결해 주어야 할 만큼 수급자에게는 절실한 욕구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표인데요. 가장 먼저 생리적인 욕구가 포함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로 주로 수급자의 신체와 연관된 서비스입니다. 대소변 활동, 이동 도움, 또 체위 변경, 식사 도움, 여기에서 식사 도움이란 있는 밥을 가져와서 어르신에게 먹여드리거나 치매로 인해서 반찬을 골고루 드시지 못하면 골고루 드실 수 있도록 앞에서 지도하는 것 등을 말하고요. 가사 및 일상생활에서 식사 준비는 직접 주방에서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우선의 은행 업무라든가 또 산책, 주민센터 방문과 같은 이러한 개인 활동을 포함해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를 하는 등의 가사 일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정서 지원 및 의사소통은 말벗과 격려를 통해서 수급자의 외로움을 경감시키는데 이러한 말벗과 격려를 하려면 경청이나 공감과 같은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정서 지원에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인지지원 서비스는 갑자기 배회를 한다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불안해할 때 따라 나가거나 진정시키는 등의 인지행동 변화 관리와 함께 요양보호사 자격증 외에 치매 관리자 교육을 듣고 시험에 합격하셔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인지자극 활동과 일상생활 함께 하기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다시 치매 교육을 받아서 치매 관리자 자격증을 따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본 과정에 치매 교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이수하지 않으셔도 인지활동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5등급인 치매 등급을 포함해서 1등급에서 4등급의 어르신 중에서도 치매가 걸려서 이러한 인지자극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인지자극 활동을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목욕은 욕조에 몸을 담그고 씻어드리는 서비스로 2명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목욕 서비스이고요. 건강 및 간호 관리는 당뇨 발톱 관리나 투약, 욕창 관리 등의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기능 회복 훈련 역시 전문 프로그램이나 또 훈련, 치료와 같은 각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 두 가지, 즉 건강 및 간호 관리와 기능 회복 훈련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지만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환경 관리는 요양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제공하시는 서비스로 이용 어르신들의 침구 관리라든가 환경이나 물품 또 세탁물 관리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인지지원 중 인지활동 지원은 치매 관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이고요. 건강 및 간호 관리와 기능 회복 훈련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노인인지관리사 등의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제공하셔서는 안 되는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올해 새롭게 포함된 요양보호 서비스 3대 제공 원칙 및 준수 사항인데요. 급여 제공 3대 기본 원칙은 새롭게 포함된 만큼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에서 상담을 통해서
종합적인 파악과 또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해서 급여를 제공하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수급자의 상태나 환경을 고려해서 안전사고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에 확인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급여 제공 기록지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작성하시는 기록지로 나중에 기록 업무에서 배우시겠지만 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제공 기록지는 반드시 정확하게 내가 몇 시에 출근했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을 한 후에 확인을 받아 두셔야지만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급여 제공 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 제공은 기관의 운영 규정 그리고 근로계약의 내용과 최신의 급여 제공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기,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급여 내용과 제공 시간 준수, 상태 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되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것, 수급자나 가족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 즉시 거절하고 관련 대응 지침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두는 급여 제공 계획과 또 기준,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그 기준에 근거해서 급여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 제공인데요.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 착용, 그리고 건강 유지, 또 사고 예방, 감염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요. 수급자에 대한 학대나 기관의 부당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같은 것들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차차 배우실 거기 때문에 그것이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 제공이다라는 것만 우선에는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공 인력이 변경되더라도 급여의 양과 수준이 적합하도록 성실히 인수인계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어르신께서 주 2회 목욕을 하셨다면 뒤에 들어가는 요양보호사쌤 역시 주 2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급여의 양과 수준이 적합하도록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의 준수사항인데요. 기존 교재에서도 실린 내용으로 간략히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해서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하고요. 또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어르신 스스로 만약에 양치가 가능하다면 늦어도 어르신이 늦게 해도 기다려주고 또 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서 어르신이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대상자가 동의하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이때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비밀 누설 금지 당연히 안 되고요.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해 드려야 하고요.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강요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을 합니다. 또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되거나 아니면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 또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하셔야 하고요. 대상자나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이 다르면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보고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신속히 보고 또 협인, 비위간, 삽입, 관장, 도뇨, 욕창관리, 투약 같은 이러한 것들은 간호처치 업무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되는 업무이고요.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면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하셔야 하고요. 치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여러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와 의논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 및 준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노인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 또 방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 행위 등 모든 노인 학대를 하셔서는 안 되는데, 노인 학대 역시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다음에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노인 학대 외에도 금지하는 행위로 수급자 유인, 알선 행위 금지인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 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 아니 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세 번째는 본인 부담금 면제 및 감경 금지인데요.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 또한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비밀 누설 금지, 그 다음에 부당수급 관련 행위 금지, 급여 제공 자료 거짓 작성 금지 등이 있는데요. 이들 모두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을 제한하거나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불법들에 해당합니다. 특히 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기존에 없던 내용이 추가된 것인데요. 위의 불법 행위들을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인데요. 첫 번째가 숙련된 수발자, 그리고 정보 전달자, 그리고 관찰자, 말벗과 상담자, 동기 유발자, 마지막으로 옹호자가 있는데요. 각각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 숙련된 수발자는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를 돕는 역할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정보 전달자는 대상자의 상태를 가족과 시설장이나 또 관리 책임자, 의료기관 등에 전달을 하고 이들의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전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은 급여 서비스 제공 계획서 내용을 숙지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 기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찰자인데요. 맥박이나 호흡, 혈압 등의 변화와 질병 변화 등의 증상뿐만이 아니고 수급자의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말벗과 상담자는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이용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는 이번 교재에서 따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역할 중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되었던 동기 유발자는 중요한 키워드가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면서 지지하는 것인데요. 가능하면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기다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은 옹호자의 역할인데요.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요양제도 마지막은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와 고충 상담에 관한 내용인데요. 수급자나 그 가족에게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이나 성폭력 행위를 포함해서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
즉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라든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와 함께 본인 부담금 면제나 또 감경을 원하는 불법을 요구해 올 경우에 기관의 책임자에게 고충 상담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제대로 해결되지 않거나 상담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라든가 EAP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여성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 상담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근로자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고충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2024년 새롭게 개편된 교재를 중심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추가 혹은 변경된 내용들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아직 개편된 교재로 시험을 치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개편된 교재로 공부를 하신 뒤에 첫 번째로 시험을 치르시는 선생님들은 상당히 어려워하실 수가 있어서 이 강의 외에도 잘 나오겠거나 아니면 개편된 내용의 문제들을 직접 출제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